지우씨가 함께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중앙서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영등포역에 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ITX 새마을 열차를 타고 군산으로 출발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인천을 다녀와서 개항장에 대한 역사를 소개한 적이 있지요. 이번에는 인천 이외에 근대시기에 개항된 항구 도시를 찾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우스님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 군산, 관광문화의 도시 목포, 우리나라 유일한 특례시 창원, 그리고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자차. 선생님이 드디어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전라북도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군산은 오랜 역사를 비롯해 경제, 산업, 문화 등 자랑거리가 가득한 항구 도시입니다. 군산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등장합니다. 과거 백제의 영토였던 군산은 백제 부흥운동의 주요 전투였던 백강전투의 무대였고요. 신라시대 때 개명된 인피, 옥구는 지금도 사용되는 지명입니다. 조선시대와 근대 개화기를 거쳐 항구 도시로서 자리 잡은 군산은 현대 중공업 조선소가 위치할 정도로 공업이 발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간척지로 형성된 새만금 개발사업지구의 대부분이 군산시에 속하여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앞으로도 황해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무역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군산은 전라북도에서 전주와 익산보다 먼저 옥구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대 개화기부터 이미 발전하기 시작한 군산은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양의 쌀수탈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군산항 부장교로 일제강점기 당시 3.1 증식 계획으로 일제가 쌀수탈을 자행했던 장소입니다. 호남 평야를 배후로 하는 군산은 근대 개화기 일본의 개항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군산항 근처 갈대밭 자리에 일본인의 거주지가 조성되었는데요. 곡창지대에서 나는 전라도 쌀을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한 통로가 되면서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차만식의 탕류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주무대 역시 군산을 배경으로 하지요. 그래서 군산에서는 일본식 가옥의 형태인 적산 가옥이 많이 남아있어 일본의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선생님이 다녀가는 이곳은 히로스 가옥입니다. 히로스 기치사부로에 의해 1935년 완공된 이 건축물은 일본식 가옥의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영화 장군의 아들, 타짜, 돔제와의 전쟁, 가비 등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절로 알려진 동국사는 1909년 우치다 북한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이후 이곳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과 자국민들의 무운과 번영을 빌었다고 하는데요. 납골당에서는 일본인들의 유골과 전사한 일본군의 위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동국사는 한국 불교의 절로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2012년 일본 조동종이 세운 참회의 비석과 2015년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동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행했던 군산의 역사적 증거로 남겨진 동국사가 앞으로 한일 교류의 악연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차인표, 조재현 등이 주연한 2004년 영화를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호남선 열차의 종착역인 목포는 우리나라 끄트머리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과거 마한과 백제 영토였던 목포의 역사는 한국사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왕건이 송악에서 수군을 이끌고 전라남도까지 내려와 후백제의 배후를 완벽하게 공략하는 나주전투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하는 배경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이 목포입니다. 이후 군산, 남포를 비롯해 1890년대에 개항된 목포는 일제강점기 시절 부산, 인천, 원산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한마을 4대 항구이며
지금도 전라남도 정치와 행정 중심지입니다. 또한 목포는 통영과 함께 최고의 다도의 경치를 자랑하는 도시인데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목포진 역사공원에서 사막도와 목포항을 바라보며 낭만을 즐겨보세요. 목포는 부산, 인천과 달리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항된 도시입니다. 하지만 목포는 군산과 함께 전라도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스타리 현장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목포는 일제강점기 때 계획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의 대성동, 유달동의 도시고획이 사각형 형태로 뻗어 있는 것이 그 증거인데요. 목포역 앞 오거리에 있는 목포문화원은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이고요. 오거리 문화센터는 과거 히가시 홍간지로 불린 동본원사 건물로 이후 일본인 소학교로 운영된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포는 군산처럼 적산 가옥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목포 근대역사관인데요.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촬영지로 유명한 이곳은 원래 일본 영사관이었습니다. 내부 전시를 통해 과거의 목포 시가지와 조선인 마을, 목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지요. 또한 목포 근대역사관 2관은 옛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건물로 일제강점기 시절 쌀과 목포를 수탈했던 모습뿐만 아니라 징병과 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인적 자원의 수탈의 증거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의 아픔과 슬픔을 간직하는 공간인데요. 이러한 전시를 통해 일본인들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죄의 공간이라기보다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심어줄 수 있도록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한일 공동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합니다. 선생님이 드디어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기차역은 마산역이고 목적지는 진해인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곳은 소위 마창진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유일한 특례시 창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인 창원은 인구 100만 명을 자랑하는 도시로 경상남도 제1의 도시이며 경제 규모 역시 광주와 대전에 맞먹는 광역시급 대도시입니다. 국내 대기업 공장들이 다수 상주하는 곳으로 포항, 울산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성장사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항구도시입니다. 또한 창원은 조선시대까지 원래 창원부였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마산부와 진해시가 분리되는데요. 2010년 다시 마산시와 진해시를 합쳐 100년 만에 다시 통합되어 지금에 이릅니다. 우리 한국사에 알려진 곳은 뭐니뭐니 해도 현대사의 중심이 된 마산입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마산시위, 부마 민주화 운동 등 중심지가 이곳 마산으로 마산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 할 수 있지요. 또한 구마산이라 불리는 하포동, 오동동, 반월 중앙동 일대는 1899년 개항지 마산포의 자리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러시아 조개지였으나 이후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었다가 경술국지 이후 일본인이 상권을 장악해 일본인 거주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녀가는 옛 송호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이 다녔던 마산국립보통학교의 후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 마산부는 일제강점기 부산부에 이어 인구 2위의 도시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관문도시였는데요. 지금도 창원시 곳곳에 일제가 부설한 철로가 남아있고 시모노세키 여객터미널에서 부정길 배편이 운영되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진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진해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군항제 벚꽃놀이, 해군기지 등 지금도 진해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항구의 이미지는 다름 아닌 일제강점기 때부터 형성된 것들입니다. 일본어로 친카이로 불린 진해는 바다를 제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일본인들로부터 본격적인 군사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진해는 일본인이 만든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마산의 조개지에 이어
외항에 더 가까운 진해를 계획 군사도시로 만든 것이 시초입니다. 당시 일제는 유럽 등지에서 배운 건축 기술을 적용시켜 해군기지 배후지 역할을 할 도시 건설을 계획하였고요. 토쿠산, 호오코, 쇼오셴, 다이치쿠토 등은 당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 지명입니다. 또한 지금도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건축물 대부분이 일본에서 직수입한 건축 자재로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진해탑입니다. 일제는 러일 전쟁 당시 쓰시마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승전 기념탑을 세웠는데요. 해방 이후 이 탑을 헐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지금의 진해탑입니다. 현재 승전 기념탑은 철거되었지만 바닥 부분과 계단, 배수로는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관측하고 있죠. 또한 진해 박물관 내부에는 3.1운동 기념물, 김구 선생의 친필 시비 탁본, 당시의 생활용품 등을 전시하여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원과 마산, 그리고 진해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설움과 아픔을 동시에 간직하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선생님이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의 부산을 왔으니 국밥 한 그릇부터 먹고 시작해야 되죠. 여기 돼지국밥 하나요. 돼지의 뼈와 살코기를 푹 우려낸 국물에 삶아진 살코기를 고명으로 올린 돼지국밥은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의 기원이 좀 특이한데요. 본래 돼지국밥은 한강양도에서 먹던 음식이었는데 6.25 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으로 월남한 피난민들에 의해 냉면의 영향을 받은 밀면과 더불어 정착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다녀가는 국제시장은 영화 국제시장으로도 잘 알려진 곳으로 과거 돗대기 시장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겪은 아픔과 생채기를 통해 역사적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도시로 부산을 꼽는다면 그 부산의 일면을 가장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국제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상하이 거리로 부산역 건너편에 있습니다. 부산의 웬 샹하이일까요? 현재 초량 근대 역사 갤러리가 있는 이 차이나타운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조성된 화교인 거주지로 지금도 화교뿐만 아니라 러시아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다문화 체험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역에서 KTX 타기 전 만두 한 접시 뚝딱 어떨까요? 이곳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입니다. 조율수호 조교 체결 이래 부산은 개항장을 거쳐 일본 본토와 가장 가까운 항구로서 한반도의 관문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일제의 강제징병, 징용, 일본어 위안부 등 인적 자원 수탈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가총동원법 시행 이후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전쟁 준비 지역으로 활용하여 수많은 인력과 물자를 징발하였습니다. 일본이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피해 규모가 최소 78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요.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등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의 경우 명부나 통계 자료가 거의 없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짐작됩니다. 일제는 한반도 내 노무 동원을 해외로 끌려가지 않는 방편이라 속여 많은 조선인들을 동원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은 수차례 중복 동원되었고 또다시 해외로 끌려가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어 이들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무상으로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를 보상받아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체가 드러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간과되었고 최근 일본 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하게 되자
일제의 반성과 보상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물적 보상뿐만 아니라 강제동원의 참상을 깨우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토대로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해 한일 국민들 모두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부산역에서 서울로 출발합니다. 군산과 목포, 창원과 부산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주요한 항구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룩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의 역사 속에 일제강점기 침략과 수탈이 동반되어 조선인의 치욕과 슬픔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역사로 관측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 네 도시를 통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지를 향하는 새로운 관문이며 평화와 교류를 상징하는 항구로 자리매김할 것을 선생님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직접 보고 드리며 다녀오는 진유쌤의 역사문화 탐방, 염질이한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 또 모이소.